안녕하세요. 이곳에서 여러분들의 사연들을 들으면서 많이 공감하고 배우고 있는 30대 여성입니다. 저 역시 기가 막히는 시댁이 있어서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리고자 이렇게 사연을 적게 되었어요. 먼저 저희 시댁은 시부모님과 아주버님, 형님, 남편이 있습니다. 아주버님과 남편은 성격이 정반대인데요. 아주버님은 대기업에 다니면서 돈도 잘 벌고 능력도 좋지만 무뚝뚝한 편이고, 저희 남편은 평범한 회사에 다니고 있지만 다정다감하고 가정적인 성격이에요. 거기다가 형님네는 저희 딸과 동갑인 아들이 있는데, 그 때문인지 형님께선 저희와 경쟁하듯이 이야기를 할 때가 많았어요. 시집오고 임신을 했을 당시 형님과 저는 거의 비슷한 시기에 임신을 했어요. 처음에는 형님이 먼저 임신 소식을 전하셨고, 그 뒤로 제가 임신 소식을 전하게 되었는데, 그때부터 형님은 저와 어떤 것이든 다 비교를 하기 시작하셨죠. 특히나 성별 관련한 얘기들이 정말 많았어요. 형님네는 아들을 낳았고 저희는 딸을 낳았는데, 그 뒤론 형님은 아들이 있어야 한다면서 얘기를 했죠. 동서는 한 명만 낳는다고 했나? 그래도 아들 한 명은 있어야 하지 않겠어? 요즘은 딸 아들 구분 없이 낳는다곤 하지만 솔직히 어른들도 그렇고 다들 아들은 낳아야 한다고 생각할걸? 동서도 이제 딸 낳았으니 둘째 생각해야지. 내가 동서 둘째 낳는다고 하면 아들 어떻게 임신하는지 비법 알려줄게. 동서도 아들 낳고 싶지 않아? 나는 한 방에 아들 낳아서 뭐 속 시원하지만. 저는 딸도 괜찮은 것 같아요. 저랑 같은 성별이니까 줘야 좋죠. 어머님이나 아버님도 뭐 아들 꼭 낳아야 한다 이런 얘기도 없으시고, 남편도 굳이 한 명 더 낳고 싶다는 생각도 안 하고요. 저희는 계획한 게 한 명이라서 딸 하나로 끝하려고요. 형님네는 계획 더 있으세요? 저희는 딸만 잘 키우려고 계획하고 있어요. 더 낳을 생각은 없어요. 왜? 아들은 있어야 한다니까? 동서가 지금은 딸이고 아들이고 별 생각 없어서 그렇지. 나중에는 아들이 든든하고 좋지. 다들 동서 눈치 보느라고 아들 낳자는 말 안 하는 거지. 마음속으로는 다 생각하고 있어. 뒤에서는 다들 둘째는 아들 낳았으면 좋겠다고 말할 거라니까. 나도 솔직히 성별 구분 없이 낳자 생각은 했는데 아들 낳고 보니까 은근 마음도 놓이고 편하더라고. 동서도 솔직히 마음속으로는 불편하잖아. 에이, 아니요. 저희는 딸이든 아들이든 상관없어요. 남편은 자기는 딸이면 충분하다고 하는걸요. 자기가 아들이라서 그런지 자녀는 딸을 낳고 싶다고 여러 번 얘기를 했었거든요. 어차피 둘째 생각도 없어가지고 괜찮아요. 저희는 그냥 딸 한 명만 잘 키우려고요. 요즘 그렇게 아들 하는 집 어디 있어요? 그것도 다 옛날 얘기죠. 형님네는 은근히 아들을 낳았다는 것을 저희에게 자랑하려고 했어요. 그렇지만 저희는 정말로 딸이든 아들이든 한 명만 낳아서 잘 기르자고 계획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말을 했는데, 형님은 그날 이후로도 저희와 비교를 하는 말들을 자주 했었죠. 형님은 아주버님이나 아들이 저희 남편이나 딸과 비교가 되는 것이 있기라도 하면 꼭 한마디씩 했어요. 그럴 때마다 기분이 좋진 않았지만 처음에는 그냥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넘어가곤 했습니다. 그렇지만 점점 그 정도가 지나치게 되었어요. 아유, 우리 둘째 아들은 막내라 그런지 애교가 남다르네. 저번에 너희 동네 음식점에서 밥 먹은 적 있니?
거기서 내 친구가 너희 봤다고 나한테 말해주는데 영준이가 엄청 살뜰하게 가족들 챙긴다면서 말하더라. 내가 그 얘기 듣고 어깨가 으쓱했어. 어쩜 그렇게 다정하니? 네 시아버지도 무뚝뚝한 편이라 첫째도 무뚝뚝해서 닮았나 했거든. 막내도 그럴 줄 알았는데 막내는 다정해서 다행인 것 같네. 그때 보셨구나. 남편이 다정한 편이긴 한 것 같아요. 좀 섬세한 게 있어요. 저번에 그냥 스쳐 지나가듯이 뭐 먹고 싶다고 한 적이 있는데 바로 다음날 사온 거 있죠? 그런 것 보면 다정하기도 하고 섬세하기도 하고 솔직히 남자들은 그런 거 잘 못 챙길 때도 많잖아요. 그런데 남편은 항상 늘 저나 딸이나 뭐 원하는 거 있으면 말 안 해도 다 알아서 챙겨주더라고요. 그래, 영준이가 좀 그런 면이 있어. 그래서 어릴 적부터 섬세하단 말 많이 들었지. 아무래도 우리 집은 아들만 있다 보니까 무뚝뚝하고 딱딱한 분위기라고 많이 생각하는데 옛 어른들 하는 말 틀린 거 하나 없다. 하나가 무뚝뚝하면 딸 같은 아들 한 명은 있다잖니. 그네는 무뚝뚝한데 막내는 그래도 섬세하고 감수성도 풍부하고 그런 것 같아. 에이, 어머님, 그걸 어떻게 다정이라고 말해요? 그 정도는 저희 남편도 다 하죠. 그냥 밖에서 그렇게 티나게 그렇지 않는 거지. 좀 그런 거 보면 다 쇼윈도 같고 좋게 안 보이던데? 원래 밖에서 오버하면서 잘하는 사람들이 뒤로는 딴 사람 만나고 그런다잖아요. 그게 다 찔려가지고 그러는 거라고 하던데? 동서는 그런 생각은 안 해봤나 봐? 사람이 바쁘고 그러다 보면 살짝 무신경해질 수도 있는 거지. 난 그래도 남편 돈도 잘 벌고 그것만으로도 가정적이라고 생각하는데 동서네 남편이야 시간도 여유롭고 한가하잖아. 그러니까 좀 더 가정에 신경 쓸 수 있는 거지. 우리 남편도 한가 있으면 그러고도 남았지. 네? 형님, 저희 남편은 원래 좀 다정한 편이에요. 뒤에서 딴짓하고 그럴 시간도 없고 가정에 시간 쓰느라고 바쁜데 왜 그렇게 말씀을... 전 그냥 어머님 친구분께서 남편 다정하다고 칭찬하셨다고 하시길래 그렇게 말씀드린 건데 형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 제가 할 말이 없네요. 동서, 왜 그래? 화났어? 그냥 말만 해본 거야. 솔직히 내 주변에서는 가족한테 잘하는 사람들이 다 뒤에서는 딴짓하고 있어가지고 그냥 해본 말이지 뭐. 동서도 항상 얘기하잖아. 다른 사람들한테도 다 친절하게 잘해준다고. 우리 남편처럼 무뚝뚝한 사람은 뚝심이 있어가지고 뒤에서 딴짓 안 하겠지만 도련님은 이 사람 저 사람 다 좋아하니까. 형님은 남편이 다정하다는 말을 들었을 때에도 원래 뒤에서 딴짓하는 사람들이 가정에 잘하는 거라면서 막말을 하곤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어이도 없었고 화도 났지만 꾹꾹 참았어요. 시부모님께서 워낙 좋으신 분들이고 시부모님의 소원이 가족들끼리 화목하게 지내는 것이었기 때문이죠. 형님 역시 계속 저에게 막말을 퍼붓는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었어요. 그렇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남편뿐만 아니라 아이들까지 차이가 나게 되면서 형님의 횡포는 그칠 줄 몰랐습니다. 처음에는 남편에 대한 경쟁에서 시작이 되었지만 점차 시부모님께 해주는 것들에 대한 경쟁이 시작되었고 그 뒤로는 아이들에 대한 경쟁이 시작됐죠. 시부모님 생신 때에는 용돈을 가지고 언쟁을 벌였던 때도 있었어요. 동서, 바빠?
안 그래도 이번에 어머님 생신이라서 겸사겸사 전화하려고. 어머님한테 여쭤보니까 생신 때 그냥 아버님이랑 같이 데이트 하신다고 오지 말라시네. 동서 들었어? 그래서 말인데 이번에 용돈을 좀 더 넣어드릴까 하는데. 동서네는 지금까지 얼마 드렸어? 그러고 보니 우리 용돈 얼마씩 드리는지 얘기도 안 꺼내봤구나. 동서네는 그래도 벌이가 다르니까 좀 적게 드렸나? 아, 용돈은 제가 관리를 안 하고 남편이 알아서 드려가지고 저는 자세하게 모르겠어요. 남편이 여유로울 땐 많이 드리고 그랬던 것 같긴 한데 생신 때 정확하게 얼마나 드리는지는 모르겠네요. 형님, 안 그러면 남편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저보다는 남편한테 물어보시는 게 빠르실 것 같아요. 저희도 이번에 어머님, 아버님 데이트 비용으로 쓰시라고 용돈 드리려고요. 에이, 그걸 왜 동서가 몰라? 동서 알고 있는데 나한테 말해주기 창피해서 말 안 하는구나? 괜찮아. 동서네 벌이 내가 다 아는데 뭐. 그 벌이에 뭐 얼마나 드리겠어? 생각해보니까 우리가 많이 드리기보다는 동서네랑 맞춰서 드리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솔직히 도련님 벌이 뭐 얼마나 하겠어? 거기서 떼어낸다고 쳐도 많지는 않겠지. 그냥 동서네랑 맞출까 싶어서 연락한 거야. 아, 저희 둘이서 번 돈 다 생활비 통장으로 모으고 있어요. 거기서 조금씩 떼가지고 양가 행사 비용으로 저축하고 있는데 남편 상여금이나 이런 거 나오면 남편이 알아서 시부모님 용돈이나 시댁 행사에 쓰는 것 같아요. 저희가 각자 집안 지출금은 서로 관여 안 하기로 해서요. 형님 말대로 저희가 엄청 많이 버는 건 아니라서 아마 형님네보다는 적을 수 있는데 그래도 30만 원은 기본적으로 매달 저축하니까 그렇게 모아서 드리는 걸로 알고 있어요. 뭐? 매달 30만 원씩? 동서네 그렇게 저축하면 남은 돈이 얼마 안 되지 않아? 아니, 우리처럼 대기업 다녀가지고 매달 버는 돈이 많은 것도 아니고 거기서 각각 30만 원씩 어떻게 지출하는 거야? 시댁만 챙기는 건 아닐 거 아니야. 동서네도 참 쪼달리게 살겠구나. 동서, 우리 쫓아가려고 하지 않아도 괜찮아. 각자 능력에 맞춰서 드리는 거지. 아, 네. 형님, 저희 때문에 적게 쓰시는 거면 더 많이 들이셔도 괜찮아요. 형님 말대로 아주버님처럼 대기업에 다니는 것도 아니고 저랑 남편 둘이서 번 돈으로 저축하는 거니까 저희가 좀 더 적을 수 있죠. 신경 쓰지 마시고 더 많이 하실 거면 더 많이 해드려도 괜찮아요. 이런 식으로 대놓고 무시하는 것은 아니지만 은근히 무시를 하는 일들이 많아졌어요. 소소하게 기분 나쁜 일들이 쌓여가고 있었지만 자주 보는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그냥 넘어갈 때가 많았죠. 시부모님은 엄청 부자는 아니셨지만 시골에 땅이 꽤 있으셨어요. 예전부터 나이 들면 시골에 집 지어서 살 거라며 자주 말씀을 하셨는데 어느 날부터인가 형님께서 그 땅에 대해서 물어보기 시작했어요. 전 왜 이렇게 관심을 갖나 싶었는데 제 핑계를 대면서 사업 구상을 그 땅에다가 하려고 했더라고요. 어머님, 그때 어머님이 자주 말씀하셨던 시골 땅 있잖아요. 거기 아직 있어요? 지금은 뭐 하고 있어요? 한번 보여주신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어머님이 안 보여주셔서 동서가 엄청 궁금해 하더라고요. 저번에 커피 마시면서 얘기 나눴는데 어머님 노후에 그 땅에 집 지어서 살기로 했다면서 계속 얘기하길래 저도 생각나서 여쭤봐요.
아, 거기 지금 농사 짓고 있어. 그냥 아는 사람 농사 짓겠다고 해서 빌려줬어. 근데 거기는 왜? 우리 아직 여기에서 내려갈 생각은 안 하고 있는데. 집도 안 지었고 아직 거기 농사도 그대로 짓고 있어가지고 우리가 가야 하나 싶기도 하더라고. 둘째야, 거기는 왜 물어봤니? 거기가 궁금한 거니? 다음에 시간 될 때 같이 가서 둘러보자. 네? 아니에요. 그냥 지나가는 말로 형님한테 말 꺼내던 건데 형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줄은 몰랐네요. 어머님, 저 별 뜻 없이 말한 거예요. 어머님 집 지으신다고 해서 저번에 리모델링 하는 얘기 꺼내다가 갑자기 생각나가지고 말 꺼낸 거예요. 동서, 왜 아닌 척해? 동서 어머님네 땅 엄청 궁금해했잖아. 그래서 나랑 그때 커피 마실 때도 그 얘기 꺼낸 거 아니었어? 아무튼 어머님 거기 계속 농사 지을 거래요? 아니 저번에 동서가 얘기 꺼내게 된 계기가 사업 때문이었거든요. 동서가 하고 싶은 사업이 있는데 장소가 마땅치 않아서 거기 땅 빌렸으면 좋지 않을까 싶었던 것 같아요. 어머, 그러니? 그래. 그냥 그 땅 내버려 두는 것보다는 사업하고 싶은 사람이 쓰는 것도 나쁘지 않지. 괜찮다, 둘째야. 안 그래도 너희 맞벌이 하느라고 힘들고 그런데 우리가 도움이 되면 더 좋지. 그래, 둘째가 하고 싶은 사업은 어떤 건데? 나한테 잘 말해주면 너네 시아버지한테도 내가 잘 말해주마. 어려워하지 말고 너희가 하고 싶은 게 있으면 언제든지 말하렴. 어머, 진짜요, 어머님? 저 그러면 어머님네 시골 땅이요. 동서도 사업하고 싶다고 하는데 그거 제가 맡아서 하면 안 되나요? 솔직히 동서 지금 일도 하고 있는데 사업까지 하려고 하면 피곤하고 힘들잖아요. 안 그래도 동서 월급 때문에 고민일 것 같아가지고 바로 사업 시작하기보다는 제가 어느 정도 키워놓고 동서 보고 하라고 하는 게 좋죠. 동서가 무작정 일 그만두면 솔직히 힘들잖아요. 네? 형님, 저 사업한다고 한 적이 없는데? 제가 어머님네 땅 얘기 꺼낸 것도 맞긴 하지만 어머님네 땅을 어떻게 해보려고 꺼낸 게 아니라 그냥 지나가는 말로 했던 거잖아요. 형님, 제가 무슨 사업을 하고 싶어 해요. 형님 그렇게 말하시면 어머님께서 오해하시잖아요. 아니, 오해할 게 뭐가 있어? 동서가 나한테 그런 말 꺼낸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아무리 동서가 그런 뜻으로 말한 게 아니라고 해도 나한테 굳이 어머님네 땅 얘기를 할 일이 뭐가 있어. 안 그래? 그리고 동서 사업하고 싶다고 저번에 했던 적도 있었잖아. 그게 그 뜻 아니었어? 아니면 뭐 내가 오해했네. 미안. 형님께서는 멋대로 제 말을 짜집어서 얘기를 하셨고 그러다 보니 가족 간에 오해가 생기게 되는 일들도 많았죠. 당황스러웠지만 형님은 끝에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듯 사과를 해버리고 마니 더 이상 문제 제기를 할 수가 없었어요. 아이들이 점점 크면서 아이들로 인한 경쟁도 발생했습니다. 저희 딸은 시부모님께 직접 카네이션을 달아드렸어요. 거기다가 편지도 써서 드렸는데 시부모님이 정말 좋아하셨죠. 아이고, 우리 유정이는 다 컸구나. 언제 이렇게 귀한 걸 준비한 거니? 주변에서 손주들이 이렇게 하나씩 준비해 올 때마다 눈물 난다고 하더니 나도 이렇게 받아보니까 눈물이 다 난다. 직접 카네이션도 사왔다며? 장하다 정말. 아유, 너희는 어떻게 이렇게
나를 잘 키웠니? 애가 정말 생각도 깊고 착하구나. 고맙다. 우리 손녀도 고맙고 둘째네도 정말 고마워. 어머님, 저희 아들도 봐주세요. 어머님, 아버님 하나밖에 없는 손자 여기 있잖아요. 저렇게 꽃 사오고 편지 쓰는 것도 좋지만 이렇게 얼굴만 봐도 귀한 손자도 예뻐해 주세요. 요즘 우리 아들 학원 다니느라고 정신 하나도 없는데 그래도 할머니, 할아버지 보려고 왔어요. 아들, 뭐해? 저번에 아들 뭐 준비한 거 있다고 했잖아.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노래 한 소절 불러드려. 내가 왜? 엄마, 왜 안 하던 짓을 해? 내가 뭘 준비했다는 건데? 나 아무것도 준비 안 했어. 왜 나한테 그러는 거야? 내가 뭘 준비했다고. 할머니, 할아버지, 저는 준비 못했어요. 그냥 밥 먹으러 가자고 하길래 따라온 건데. 솔직히 아무것도 준비 못했어요. 어머, 얘가 쑥스러워가지고 아무 말도 못하는가 보다. 전에 계속 노래 부르면서 연습했는데 이렇게 다 같이 함께하는 자리에서 노래 부르려고 하니까 쑥스러운가 보네. 어머님, 아버님, 다음에 저희끼리 있을 때 선물 드릴게요. 어쨌든 저희 아들이 원래 이렇지 않은데 오늘 피곤한가 보네. 요새 공부하느라 피곤해서 그런가 봐요. 그래, 괜찮다. 이렇게 다 같이 자리에 함께 하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행복하고 기쁘단다. 사실 이렇게까지 다 같이 모이기가 쉽지 않다는 거 우리도 알고 있어. 너희들도 다들 바쁘고 정신없잖니. 우리도 자식들 키워봤으니 알아. 지금 이 시기가 제일 힘들고 어렵다는 거. 그렇지만 시간 지나면 아이들도 다 너희가 노력하는 거 알아줄 거야. 그죠, 어머님? 어머님, 아버님은 행복하시겠어요. 대기업 다니는 큰아들의 든든한 큰 손주까지 함께하니 얼마나 든든하시겠어요. 우리 동서가 아들 하나만 떡하니 낳아줬다면 더 행복하셨을 텐데, 그죠? 그래도 어머님, 아버님, 유정이도 많이 사랑해 주세요. 오죽하면 저희한테 한마디 말도 없이 혼자서 선물 준비하고 드렸겠어요. 어머님, 아버님 사랑 독차지하려고 그러는 것 같은데 앞으로는 우리 아들만 좋아하시지 마시고 유정이한테도 사랑도 나눠주세요. 아이고, 아니 우리 유정이나 유범이나 우리한테는 다 똑같지 뭐. 누가 더 이쁘고 안 이쁘고가 어디 있니? 그리고 둘째네는 자식 하나만 낳기로 한 거잖니. 아들이고 딸이고 우리도 상관없었어. 예전에야 아들이 꼭 있어야 한다고 많이 얘기했지만 내가 키워보니 아들이든 딸이든 가족이 할 줄 알고 소중하게 생각하는 게 제일이더구나. 딸이 선물을 가지고 간 날이면 형님은 자신의 아들을 딸이 질투해서 말도 안 하고 선물을 준비한 것이라며 얘기하곤 했습니다. 마치 딸아이를 질투에 휩싸인 아이로 항상 얘기를 했죠. 그렇지만 딸은 오로지 할머니, 할아버지에 대한 사랑으로 준비한 선물이었고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딸은 너무나 속상해하곤 했어요. 저희도 그 앞에서 따져 물었지만 형님은 그게 아니면 됐지 하곤 넘어갔죠. 아이가 더 크면서 성장에도 차이가 나기 시작했는데 어릴 때야 딸과 형님네 아들의 성장이 차이가 별로 없었지만 고등학생이 되면서 큰 차이가 더 많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딸은 또래에 비해서 키가 많이 컸고 형님네 아들도 작은 편은 아니었지만 서로 비슷한 키였죠. 형님은 키가 큰 딸이 살이 쪄서 그런 거라며 살을 빼야 한다고 자주 말을 하기도 했어요. 아이고, 어떻게 된 게 유정이는
볼 때마다 살이 이렇게 찌냐? 그래도 이제 고등학생인데 좀 관리를 해야 하지 않겠어? 예전에는 대학교 가면 살 다 빠진다고 많이 말했지만 그게 무슨 말이니? 고등학교 때 뚱뚱하면 그거 그대로 성인 되는 거야. 유정아, 좀 관리해라. 키 크다고 해서 관리 안 하면 나중에 어쩌려고 그러니? 형님, 보기만 좋구먼. 왜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저희 딸 살 많이 찐 것도 아니고 표준 체중이에요. 키도 저 정도면 또래보다 크고 주변에서는 어떻게 키가 저렇게 컸냐면서 말하는데 형님만 매번 딸 살쪘다고 하시잖아요. 오히려 딸은 건강해서 주변에서도 보기 좋다고 말하는데요. 그리고 그냥 먹고 찐 살도 아니고 운동해서 만든 근육들이에요. 에이, 무슨 저게 근육이야? 근육이면 몸이 탄탄해야지. 전혀 탄탄해 보이지도 않잖아. 동서, 너무 자기 딸이라고 감싸는 거 아니야? 동서도 알잖아. 여자들은 군살 붙으면 옷 입어도 태가 안 난다는 거. 근데 딱 유정이가 그렇다니까? 살 좀 빼야 할 것 같아. 키만 크면 뭐하니? 덩치도 같이 커지고 있는데. 저렇게 그냥 두다가는 나중에 빼기 힘들다니까? 형님, 저 정도면 정말 보기 좋은 거예요. 살집이 있는 편이라고 하기도 어렵고요. 그래도 예민한 시기인데 형님 자꾸 볼 때마다 살 빼라고 하시면 저희 애도 상처받아요. 안 그래도 운동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형님, 저희 딸 걱정하지 마시고 형님은 형님 아들 챙기세요. 뭐? 동서 우리 아들 키 작다고 지금 무시하는 거야? 우리 아들이 뭐가 모자라서? 저 정도면 키도 크고 수업도 잘 듣고 훌륭한데? 그리고 동선의 딸은 솔직히 덩치가 너무 크잖아. 우리 아들도 한 덩치 하는데 거의 비슷할 지경인데. 동서 은근히 우리 아들 키 작다고 말하네. 동서 계속 그렇게 말하면 나도 서운해. 형님은 매번 저희 딸아이를 지적했지만 제가 반대를 한다고 형님의 아들에 대해서 언급을 하는 날에는 형님은 더 예민하게 반응을 했죠. 자신이 그렇게 무시하는 건 되면서 남들이 그런 말을 할 때는 용서하지 못한다는 형님을 보면서 이런 게 내로남불이구나 생각을 했었어요. 매번 마주칠 때마다 속을 긁어놓는 형님 때문에 저희는 형님과의 만남을 피했고 시댁에서도 저희와 형님이 껄끄럽다는 걸 어느 정도 알고 계셨어요. 그렇지만 시부모님은 서로 오해를 풀고 잘 지내길 원하셨고 그런 와중에 시댁 모임을 갖게 되었답니다. 시부모님의 마음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저는 그날만이라도 조용히 넘어가자 생각을 했었어요. 딸 역시 그날 분위기를 풀어보겠다며 저와 일찍 와서 이것저것 열심히 도와주기도 했죠. 같이 음식을 차리다가 저는 회사 일 때문에 잠시 밖에 나가 업무를 처리하게 되었어요. 빨리 처리를 하고 집으로 돌아오고 나니 딸이 엉엉 울면서 있더라고요. 상황을 들어보니까 딸은 거의 1시간 동안 형님께 혼인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야, 네가 왜 우니? 네가 잘못해놓고서는 도대체 왜 우는 거야? 그렇게 울기만 하면 문제가 해결된다고 하지? 아니 어디서 눈물바람이야? 당장 뚝 안 그칠래? 내가 잘못 안 한 거에 대해서 혼냈니? 네가 잘못한 거에 대해서 혼낸 거잖아. 사과만 하면 끝이야? 고생해서 밥상 차려놨더니만 네가 억지로 상다리 부셔넣은 거 아니야? 아니에요. 큰엄마, 제가 그렇게 한 거 아니에요. 그냥 살짝 손 얹었을 뿐인데
갑자기 다리가 부서진 거예요. 제가 그렇게 하려고 한 건 아니었는데 아마 실수했던 것 같아요. 죄송해요. 애쓰기 준비하셨던 건데 제가 망치게 해드려서 정말 죄송해요. 근데 제가 진짜 상다리 부러뜨리려고 한 건 아니었어요. 그냥 음식만 살짝 올려뒀는데 갑자기 무너진 거예요. 예, 너는 실수라고 하면 그냥 끝이야? 음식을 이렇게 다 엉망으로 만들어 놓고서는 어디서 실수라고 그냥 지나가려고 해? 안 그래도 내가 너 좀 혼 좀 내려고 했다. 어떻게 어른이 말하는데 꼬박꼬박 말 듣고 해. 그리고 너는 꼭 시댁 행사만 있으면 네가 나서서 도와준다 어쩐다 하니? 그런 것도 너희 사촌끼리 어느 정도 말을 내서 맞춰야 하는 거 아니야? 네가 우리 아들을 무시하니까 이런 거지. 형님, 그런 거 아니에요. 딸은 그냥 저 도와주려고 같이 온 것뿐이고, 그리고 도와주는 걸로 어떻게 사촌끼리 맞추고 그래요. 형님이야말로 너무하시네요. 일부러 그런 것도 아니고 저희 딸이 실수로 그랬다고 계속 말하잖아요. 그 말 다 듣고서도 용서 못한다 어쩐다 말씀하시면 저희 딸이 뭐라고 얘기하나요? 그래, 큰애야. 유정이가 일부러 그런 것도 아니고 우리 집 물품들이 다들 이렇게 그대로 잘 있잖니. 넘어진 음식은 그냥 처리하고 나머지를 우리 잘 먹으면 된다. 네가 고생한 건 알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작은 애가 아무것도 안 한 것도 아니고 옆에서 더 도와주려고 했잖니. 그리고 우리 집 상이 약해서 그런 거야. 이렇게 쉽게 부러질 거였으면 진작에 부러지고도 남았지. 아니, 제가 왜 그만해요? 제가 그래도 어렵게 음식 장만해가지고 상 차리려고 하는 건데 고저 가서 음식 쪼르르 갖다 놓기만 해놓고선 음식 다 망치고 제가 화가 안 내게 생겼어요? 이제 밥 먹을 시간도 없는데 어떻게 해요? 하여간 헛똑똑이라니까. 지 엄마 닮아서 제대로 하는 게 없어 진짜. 형님은 아이 앞에서 노발대발 화를 내셨고 옆에서 말려봤지만 끝나지 않았어요. 그러다 딸이 펑펑 눈물을 쏟아내다가 형님의 마지막 말을 듣고서는 도저히 안 되겠는지 눈물을 그치고 화를 내기 시작했어요. 처음 어른들에게 소리를 치는 딸아이를 보면서 놀라기도 했지만 얼마나 쌓인 게 많았으면 하는 생각에 안타깝기도 했습니다. 큰엄마, 말씀 다 하셨어요? 솔직히 지금까지 우리 엄마 육보인 거 저 어른이니까 다 참았어요. 근데 큰엄마 왜 자꾸 저희 집 무시해요? 다른 건 몰라도 저희 집 무시하는 건 저 못 참습니다. 큰엄마 지금까지 항상 그래왔던 거 저 다 밝힐 거예요. 뭐? 네가 못 참으면 어쩔 거니? 이것 봐. 앞에서는 착한 척, 온갖 척질은 다 하더니만 뒤에서는 그렇게 독한 마음을 먹고 있었던 거니? 정말 너 진짜 음흉한 애구나. 진짜 무섭다. 어머님, 아버님, 이거 보세요. 착하다고 소문난 소녀딸, 대가품한다고 독한 맘 품고 있는 것 좀 보세요. 이거 보고서도 어머님, 아버님 착한 소녀딸이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큰엄마, 정말 그만하세요. 음흉하고 엉큼한 건 제가 아니고 큰엄마잖아요. 지금껏 큰엄마가 어떻게 해오셨는지 제가 그 증거 다 가지고 있어요. 큰엄마 실체 제가 다 밝혀드릴 테니까 각오하세요. 제가 나쁜 게 아니라 누가 나쁜 사람인지 다 보여드릴 거예요. 딸은 그동안 형님이 자신에게 한 욕들을 다 녹음을 하고 있었던 것이었죠. 녹취록에는 형님이 딸에게 전화해
온갖 상스러운 말을 했던 것이 다 녹음이 되어 있었어요. 어차피 자기 자식은 아들이고 넌 딸이라서 지금은 이쁨을 받을지 몰라도 나중에는 아들이 다 받을 거라며 말했죠. 녹취록뿐만 아니라 캡처한 메시지 내용에도 동일하게 자신의 아들이 모든 재산을 받을 거라며 말을 했던 내용이 있었어요. 당연히 여러 증거들을 듣고 나서 시댁에서는 난리가 났습니다. 나중에 다른 사람들 말을 들어보니 시부모님께는 저희 딸이 형님의 아들을 질투해서 자꾸만 눈에 띄려고 한다며 계속 말을 했었고 딸에게는 여우가 따로 없다며 막말을 퍼부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식구들과의 화합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셨던 시부모님의 생각은 아예 달라졌습니다. 자꾸만 이간질을 시키는 형님을 돌아가실 때까지도 안 보고 싶으시다고도 선언을 하셨죠. 알고 보니 형님은 이간질을 시키면서 시부모님께 빨리 재산 분배를 해줘야 분란이 안 생긴다며 말을 했었던 것이었습니다. 시부모님의 재산도 욕심이 났고 시부모님의 이쁨도 모두 받고 싶었었는지 그동안 꾸준히 저희에 대한 이간질을 했더라고요. 시부모님께서 형님을 안 보겠다고 하시자 아주버님 역시 그동안의 일들을 얘기하면서 별거를 하겠다고 나섰어요. 형님은 뒤늦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저에게 중재를 해달라 연락이 오기도 했습니다. 동서, 미안해. 내가 우리 아들 시부모님 사랑 좀 듬뿍 받았으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오버한 것 같아. 유정이 많이 화났니? 그때 내가 너무 화를 냈지? 유정이가 알아서 척척 살갑게 하는 거 보고서는 우리 아들은 그렇지 않으니 부럽기도 하고 그랬어. 그래서 내가 돈 없는 짓을 했네. 정말 미안해. 내가 사과할게. 사과할 필요 없고요. 형님, 저 형님이랑 더 이상 할 얘기 없어요. 저희 딸도 상처 많이 받았고 저희도 더 이상 참을 수는 없겠더라고요. 형님, 그동안 저희한테 뭐라고 하실 때마다 솔직히 형님 성격이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갔었거든요. 근데 형님이 저희랑 시부모님 관계를 멀어지게 하려고 하셨다는 걸 듣고 나니 정말 황당하고 어이없었네요. 거기다가 저희 딸한테 보낸 문자는 뭐고요. 저희 절대로 형님이랑 사과할 생각 없으니까 이렇게 전화하지 마세요. 동서, 정말 미안해. 내가 시부모님한테 잘 보이는 거에 눈이 멀어서 그랬어. 남편이고 자식이고 생각보다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없으니까 동선에는 알아서 잘하니 내가 그렇게 말하면 될 거라 생각했어. 미안해. 동서 용서해줘. 동선이랑 화해 안 하면 남편이 집에 들어올 생각도 하지 말래. 동서랑 화해하고 싶어. 형님, 저희가 형님이 화해하고 싶다고 해서 꼭 화해해야 하고 그렇지 않다고 해서 나쁘게 지내고 그래야 하나요? 지금껏 형님 멋대로 생각하고 얘기해버리는 바람에 저희도 난감하고 힘든 적 많았는데 그거 다 꾹 참고 화해할 만한 이유는 없을 것 같네요. 그리고 그동안 저희 딸에게 한 부당대우와 욕들 다 증거도 있으니 형님 모욕죄로 고소해서 정신적 피해 보상도 요구할 테니 그런 줄 아세요. 아주버님은 형님이 저희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그 사과를 받아줬을 때 집으로 돌아오라고 하셨죠. 그 때문인지 형님은 저희에게 바로 사과를 했지만 저희는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딸은 형님의 지속적인 괄시와 구박으로 자존감도 많이 떨어진 상태고 그날도 제가 없는 상태에서 형님에게 1시간 가까이 야단을 받고 정신과 약을 복용할 정도로 피해를 크게 입었어요. 남편은 모든 증거를 토대로 형님을 고소했고 위자료 또한 받아냈습니다.
이전의 일들이 많이 쌓이게 되면서 저희도 너무나 힘든 시간을 보냈었거든요. 거기다가 저희 앞에서 한 것뿐만 아니라 뒤에서도 이간질을 시켰다는 것이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그렇게 형님은 아주버님과 별거를 시작했습니다. 남을 헐뜯어 끌어내려고 했던 것이 오히려 자신의 자리를 끌어내리게 했던 것이었죠. 저희는 딸의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서 저희 식구들끼리 시간을 많이 보내고 있어요. 남편과 딸과 함께 여행도 많이 다니면서 가족들과의 시간을 보내고 힐링을 하고 있습니다. 딸도 큰엄마에게 받았던 이유 없는 미움으로 상처를 입었던 것들이 조금씩 회복되고 있답니다. 계속해서 형님이 연락을 해오고 있지만 결코 받아주지 않고 있어요. 충분히 반성했다면서 미안하다는 말을 하고 있는 형님이지만 인성 쉽게 변하지 않기 때문에 번호도 차단하고 시댁 행사가 있을 땐 아주버님만 간간히 뵙고 있어요. 시댁에 이간질하는 사람이 빠지니 불화도 줄고 평화가 찾아온 것 같습니다. 저의 긴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도 가족들과 행복하고 귀중한 시간 많이 보내시길 바랄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나이 60에 접어든 한 집안의 엄마입니다. 불과 몇 달 전에 일어난 일이고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너무 황당해서 제 감정이 잘 추스러지지가 않네요. 사람은 겉모습만 보고서는 모든 걸 알 수 없는 것 같아요. 정말 이런 일들을 주위에서 들어본 적조차 없을 정도로 충격적인 사건이었고 힘겨운 날들의 연속으로 인해 아들은 현재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시간이 약이라고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야 아들도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으로부터 2년 전쯤 언제부턴가 아들의 행동이 좀 이상했어요. 거울을 보는 시간이 많아졌고 생전 꾸미는 모습은 본 적도 없었는데 미용실도 자주 다니고 한껏 멋부리는 행동들이 남편과 저를 당황스럽게 만들었죠. 옷을 사거나 멋을 내는 것조차 시간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활력을 쏟는 걸 싫어하던 아들이 갑자기 변하니까 저희도 얼마나 당황스러웠겠어요. 32살에 헛바람이 불었나 생각했었습니다. 20대 초반에 연애 한 번 했을 때 헤어짐을 통보받고 난 이후 단 한 번도 여자를 만난 적도 없이 자신의 일에만 열중하면서 세월을 보냈거든요. 그리고 그 세월이 10년이 넘어버렸고 결혼에 대해 물어보았지만 전혀 생각 없다고 단칼에 저희 말을 끊어버렸어요. 그만큼 여자에 대한 배신과 증오가 상당했던 것 같았습니다. 아들이 이렇게까지 되어버린 이유는 20대 초반에 만나고 있던 여자가 다른 남자와 바람 피우는 걸 보곤 더 이상 여자를 믿지 않았어요. 그때의 상처가 아들을 변하게 할 거라곤 전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좋은 점도 있었어요. 그 기간 동안 자신을 발전시켰고 남들이 부러워할 정도로 사업을 크게 운영하고 있었거든요. 그렇게 되다 보니 주변에서 자연스럽게 소개가 들어올 정도로 아들은 재산을 많이 보유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조건이 좋은 여자들의 소개도 전부 마다하던 아들이 갑자기 어느 순간부터 확 바뀐 모습을 보니 저희가 얼마나 당황했겠어요. 그래서 늦은 밤 집에 들어온 아들을 조용히 거실로 불러 모두가 둘러앉아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아들, 요즘에 혹시 엄마에게 말하지 않는 비밀 같은 게 혹시 있니? 요즘 외모에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것 같아서 혹시 마음의 변화가 생긴 건지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야. 부담 갖지 말고 말해줄 수 있는 거지? 우리가 생각하는 게 맞는 거지? 네, 그래요. 어느 정도 맞아요. 그냥 가볍게 만나는 정도라서 진지한 발전은 생각해 본 적 없어요. 그러니 너무 기대는 하지 마세요. 그래? 그런데 네가 여자를 안 만난 지 상당히 오랜 시간이 흘렀는데 갑자기 만나고 있다는 건 그만큼 그 여자가 다른 여자들보다
마음에 들어서 그래도 관계를 지속해오고 있는 거잖아. 충분히 발전 가능성이 있기는 한 거지. 나중에 기회 되면 얼굴 보여줄 수 있지? 아들은 좀 더 적극적인 질문에 난감한 표정으로 아직 생각해 본 적 없다며 피곤하다고 자리에서 일어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남편은 무심한 척 옆에서 묵묵히 지켜보더니 아들이 들어가자마자 저에게 분명 괜찮은 여자니까 만나는 것 같다며 들뜬 목소리로 태도가 돌변해서는 흥분을 감추지 못했어요. 차라리 그럴 거면 그냥 아들이 앉아있을 때 이것저것 물어보지 들어가고 나서 저런 모습을 보여주니 괜히 짜증만 나더라고요. 한두 살 먹은 나이도 아니고 충분히 잘할 거라 생각하며 꽤 오랜 기간 지속적으로 만나는 것 같아 기회를 보고 한 번 더 물어보게 되었어요. 아들은 어느 정도 만나다 보니 마음에 확신이 들었는지 저에게 소아과 의사라는 걸 알려주었고 생각보다 꽤 큰 병원을 운영하는 것 같았어요. 워낙 바빠서 저녁에 잠깐 만나고 있다며 좀 더 자연스러운 대화가 오고 갔고 아들은 어느 정도 확신을 가지고 있는 듯 했어요. 그래서 저도 적극적으로 질문을 이어나가면서 아들이 만나고 있다는 여자에 대해 알아갔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아들은 저와 남편을 앉혀놓고 마음의 결정을 정한 듯 저희에게 결혼에 대해 조심스럽게 말을 꺼내기 시작했어요. 그토록 기다리던 아들이 만나고 있는 여자를 볼 수 있게 되었고 저도 인사하려고 오는 여자가 상당히 신경이 쓰였는지 옷부터 음식까지 전부 보기 좋게 준비했어요. 그렇게 아들은 여자의 손을 잡고 현관문을 들어와 소개를 시켜주면서 보게 된 얼굴은 자만히 성격도 좋아 보였습니다. 그리고 대화를 주고받으면서 느낀 감정은 부모님의 교육을 잘 받고 살아온 걸 확실히 알 수 있었어요. 살짝 아쉬웠던 건 아들보다 4살이나 많은 나이가 신경이 쓰였지만 요즘 그 정도 나이는 아무것도 아닌 시대라 별 문제 삼지 않고 넘겼습니다. 확실히 사회생활을 많이 해서 그런지 아니면 소아과 의사라서 그런지 저희가 하는 말을 귀 기울여 들으며 대답을 해주는데 의사에게 상담받는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좀 더 친근하게 다가가기 위해 말을 편히 한다고 얘기하면서부터 적극적인 질문 공세가 이어졌고 제가 하는 물음에 전부 답해 주었어요. 우리 아들한테 들어보니까 현재 일하고 있는 소아과가 많이 바쁘다며? 혼자 운영하고 있는 거야? 아이들 상대로 일하는 게 쉽지 않을 텐데 내가 알고 있는 지인의 딸도 소아과 원장인데 퇴근하고 집에 들어오면 녹초가 되어 있더라고. 그렇죠. 아무래도 아이들을 상대해야 하고 모든 행동 하나하나 조심스러워야 하니까요. 실수가 자칫하면 큰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저희 소아과에는 저 혼자 운영하는 게 아니라 원장이 저 포함 총 3명이서 운영하고 있어요. 최근 들어 많은 환자들이 진료를 보러 와서 원장 1명 더 충원했어요. 그래서 리모델링도 다시 하고 있는 중이라 더 많이 바빠졌네요. 그렇게 서로 어느 정도 대화를 주고받으며 알아가기 시작했고 함께 있는 시간이 흐를수록 상당히 괜찮은 여자라는 걸 더 확실하게 느낄 수 있었고 아들이 바라는 대로 결혼 허락을 승낙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반대할 이유는 전혀 없었어요. 그리고 정해둔 날짜가 다가와 상견례를 하게 되었고 도착을 하니 안사돈과 예비 며느리가 먼저 와서 저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사돈 어른은 예전에 사고로 세상을 떠났다는 걸 듣게 되었고 혼자서 예비 며느리를 위해 뒷바라지 해준 걸 알게 되었었죠. 고생을 많이 했다는 걸 확실히 알 수 있었던 건 손에 굳은 살이 상당히 많이 박혀 있었어요. 온화한 표정에서 느껴지는 분위기는 확실히 안사돈의 모습을 며느리가 쏙 빼닮았었고 그렇게 상견례는 아무런 문제 없이 끝이 날 수 있었어요. 결혼식 날짜도 조만간 정해야 했어요. 나이가 있는 만큼 최대한 빠르게 결혼식을 치러야만 했습니다. 저희도 서두르길 원했지만 예비 며느리와 안사돈도
결혼식을 빠르면 빠를수록 좋을 것 같다는 의견에 동의했었고, 앞으로 둘의 인생이 행복만 가득했으면 좋겠다는 생각과 함께 결혼식 날짜까지 전부 정하게 되었어요. 아들과 예비 며느리는 각자 할 일을 하면서 결혼식 준비까지 해야 되니 꽤 많이 힘들 것 같아 걱정이 되었지만 얼굴 표정은 상당히 밝아 보였습니다. 그렇게 별 문제 없이 진행이 되고 있을 때 아들에게 전화가 왔어요. 어머니, 이따가 시간 돼요? 어머니 며느리가 운영하는 소아과 궁금해 하셨잖아요. 그래서 이따가 저녁도 같이 먹을 겸 퇴근 시간 맞춰서 가려고 하는데 생각 있으면 나오시고요. 아버지한테 전화해보니까 친구분들 만나고 계신다면서요? 응, 일적인 문제로 나가신다고 했는데 나만 가면 되지. 굳이 너희 아빠까지 갈 필요 있겠니? 그럼 이따 보도록 하자. 그래도 며느리가 일하고 있는 병원이 어떻게 생겼는지 궁금하기도 해서 아들에게 얘기했었는데 며느리에게 전달이 되었는지 일정을 잡아 초대해 주었어요. 그렇게 며느리가 일을 하고 있는 곳에 처음으로 들어가게 되었고 한창 리모델링 중이어서 좀 어수선하긴 했지만 꽤 큰 소아과였고 의사인 며느리를 두었다는 게 너무나 자랑스러웠습니다. 그렇게 두리번거리며 며느리가 일을 하고 있는 진료실에 들어가 보았어요. 처음으로 이런 곳을 여유롭게 구경하다 보니 기분이 이상하더라고요. 진료 모니터 옆에는 우리 아들과 함께 찍은 사진이 놓여 있었고 여러 가지 경력이 담겨 있는 액자가 눈에 띄었습니다. 며느리의 이름과 어디 대학을 나왔는지 쭉 적혀 있었어요. 이리저리 돌아다니며 구경을 끝내고 배고프다는 아들의 말에 병원 문을 닫고 저희는 아들이 예약한 곳에서 맛있게 식사를 하며 이런저런 대화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한참 동안 함께 시간을 보내고 둘만의 대화가 필요할 것 같아 눈치 보고 먼저 일어났어요. 아들은 같이 들어가자고 했으나 둘이 못한 얘기마저 끝내고 들어오라고 얘기한 후 먼저 집에 들어왔습니다. 남편은 벌써 집에 들어와 있었고 며느리가 일하는 곳이 궁금했는지 물어보기 시작했어요. 보고 느낀 그대로 얘기해주곤 피곤해서 먼저 자리에 누웠습니다. 예비 며느리가 자랑스러웠어요. 부유한 집안도 아닌데 저렇게 잘 자라온 걸 보니 자랑스러웠고 앞으로 딸처럼 잘 대해주고 싶었어요. 그렇게 결혼식 날짜는 점점 다가왔고 어느새 일주일 정도만 남은 상태였습니다. 지인분들이 의사 며느리 얻었다고 부러워하니 저도 모르게 어깨가 으쓱해지더라고요. 자기 손자들도 나중에 며느리가 일하는 곳에 가서 진료를 받아야겠다며 좀 더 신경 써주지 않겠냐고 며느리 덕을 보려 하고 있었어요. 주말이고 전화해서 얼굴 좀 보려고 했지만 결혼식이 며칠 남지 않아서 이것저것 준비를 해야 할 게 많아 보여 전화를 받지 않았어요. 아들에게 전화해보니 얼굴 보려 했지만 그날만큼은 쉬고 싶다며 많이 피곤해 보여서 만나지 않았다는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결혼식에 대한 스트레스가 상당히 많았는지 그동안 쌓인 피로를 풀려고 하는 것 같았고 푹 쉬고 시간 되면 연락하라고 문자 한 통 남겨두고 지인분들과 목욕탕으로 향했습니다. 저는 한 달에 한 번은 지인분들과 모여서 목욕탕을 가는데요. 결혼식도 다가오고 몸도 좀 풀 겸 탕에 들어가고 싶어 지인분들과 함께 자주 다니던 목욕탕을 찾았습니다. 한참 동안 목욕탕에서 몸을 풀고 집에 들어가려고 아직 탕에서 안 나온 지인분들 기다리며 옷을 갈아입고 출출하기도 해서 맥반석 계란에 식기 주문해서 먹고 있는데 소란스러울 정도로 뛰어다니는 아이들의 목소리가 들렸고 모자를 푹 눌러 쓴 여자가 엄마인지 아이들에게 조용히 하라고 손짓을 하며 목욕시키려 준비를 하고 있었고 아이들은 쌍둥이인지 둘 다 똑같이 생겼더라고요. 그런데 그 순간 아이들이 제가 먹고 있는 식혜와 계란을 보더니 자기들도 먹고 싶다며 배고프다고 칭얼거리기 시작했고 저는 살짝 당황스러워 아이 엄마가 난감해 할까봐 몸을 살짝 돌렸어요. 그런데 엄마를 엄마라고 부르는 게 당연한데 자기를 엄마라고 불렀다며 아이들한테 뭐라고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듣고 있던 도중 말이 좀 심한 것 같아 그곳을 다시 바라봤는데 그 순간 엄청난 광경을 목격하고 말았습니다. 아이들을 데려온 엄마가 푹 눌러쓴 모자를 벗자마자 헝클어진 머리를 풀며 고개를 들었는데 저도 모르게 고개를 돌리게 되었고 충격적이게도 곧 저희 아들과 결혼할 예비 며느리였습니다. 예비 며느리를 보며 엄마라고 떼를 쓰고 있는 쌍둥이 아이들을 야단치고 있었어요. 너무나 깜짝 놀라 일단 목욕탕에서 벗어나야만 할 것 같아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는데 그 순간 목욕을 끝내고 나온 지인분들이 무슨 일 있냐면서 저녁 안 먹고 먼저 가려고 한다며 저를 붙잡자 예비 며느리와 쌍둥이 아이들의 시선이 저를 향하게 되었고 저와 눈이 마주친 며느리는 화들짝 놀란 듯 몸을 돌려버렸어요. 그런데 아이들이 계속해서 며느리를 보며 배고프다고 난리를 치기 시작하자 상황은 점점 안 좋아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며느리는 해선 안 될 행동을 하고 말았고 저는 그 모습을 보고 너무 충격을 받아 며느리에게 소리를 치며 제가 먹고 있던 식혜를 얼굴에 뿌리고 말았습니다. 아이들이 엄마라고 부르는데 그렇게 부르지 말라며 아이들을 밀쳤고 급하게 옷을 입히려고 하자 눈물을 흘리며 계란 먹고 싶다고 더 심하게 칭얼거리는 모습에 며느리는 참을 수 없었는지 아이들을 혼내기 시작했어요. 주변에서 웅성거리며 엄마가 어떻게 저럴 수 있냐고 모두들 당황한 듯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너희 엄마인 거 확실하니? 할머니가 궁금해서 그러니까 얘기해도 된다. 저기 있는 계란이랑 식혜 너희들이 먹으렴. 아이들이 고개를 끄덕이네. 네가 엄마라는 소리잖아. 그럼 뭐야? 너한테 아이가 있었어? 그런데 이런 중요한 사실을 왜 나한테 숨긴 거야? 우리 아들은 이 사실을 알고 있는 거니? 확실하게 대답하는 게 좋을 거다. 내가 지금 너 얼굴에 식혜만 퍼부은 걸 다행으로 생각해라. 죄송해요, 어머님. 제가 속이려고 속인 게 아니에요. 저도 말 못할 사정이 있었다고요. 그리고 그 사람은 제가 자식이 있는지 몰라요. 말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타이밍을 놓친 것뿐이고 저를 잘 대해줘서 그 사람에게 빠지게 된 거라고요. 제발 부탁이에요. 저희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고 이 결혼 놓치고 싶지 않아요. 그 사람이 제가 아이들을 챙겨주고 있었는데 손이 모자라서 힘들어하는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다가 도와줬었어요. 그때 저에게 엄마냐며 물어보자 저도 모르게 그 사람한테 거짓말을 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때부터 몇 번 더 만나게 됐었고 도저히 놓치고 싶지 않아 계속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뭐라고? 이게 지금 죄송하다고 얘기하면 끝날 문제인 것 같아? 너 쌍둥이 아이라서 자연분만이 아닌 수술했잖아. 배에 수술 자국까지 있는데 이 사실 우리 아들이 알면 어떻게 생각하겠어? 너 정말 우리 아들 인생 망치려고 작정했구나. 아니에요. 그냥 종양이 있어서 수술한 자국이라고 얘기하려고 했어요. 나중에 결혼하고 솔직히 다 말하려 했어요. 결혼하고 다 말하면 그 결혼 생활이 끝까지 유지가 될 거라 생각했니? 너희 안사돈도 그럼 우리 집안을 속인 거야? 거기에다가 너 결혼도 하기 전에 애를 가졌던 거야? 혼전 임신으로 쌍둥이 딸을 낳았던 거니? 어떻게 이런 사람이 다 있어? 제가 너무나 화가 치밀어 올라 말을 퍼붓기 시작했고 며느리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고개만 떨구고 있었어요. 그런데 며느리와 안사돈이 목욕탕에서 만나기로 약속을 했었는지 안사돈이 때마침 들어왔고 저와 며느리를 보자마자 당황했는지 다시 신발을 신고 도망치려고 하는 걸 제가 빠르게 쫓아가 안사돈 머리채를 잡아버렸습니다. 순식간에 목욕탕은 난리가 났었어요. 그리고 이런 사실을 지인분들이 모두 지켜보고 있었고 계란과 식혜를 먹고 있던 아이들은 할머니 왔다며 좋다고 둘 다 안아달라며 안사돈을 보고 보채고 있었습니다.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아 그 자리에서 털썩 주저앉아 버렸어요. 어떻게 이런 말도 안 되는 계획을 꾸미고 있었는지
너무나 화가 치밀어 올랐고 절대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 문제를 아들에게 말을 꺼내야 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 힘이 들었고 과거의 아픔을 또 겪어야 하는 상황이라 이번 일로 인해 2번 다시 결혼은 하지 않을 것 같아 숨이 차오르기 시작했고 시야가 어두워질 만큼 어지러웠어요. 며느리는 저에게 무릎을 꿇고 용서를 구하며 저희 아들을 사랑한다고 제발 결혼하게 해달라며 애원하고 있었어요.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보니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저희 모두를 속이고 계획해서 접근했다는 걸 벌써 알았기 때문에 거짓말을 용서해 줄 수는 없었어요. 며느리가 제 팔을 붙잡고 오열을 하며 자신의 잘못을 빌었지만 저는 그 팔을 뿌리쳐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그 자리에서 비틀거리며 일어나 정리가 되지 않는 머릿속을 진정시키기 위해 조만간 다시 연락할 테니 집에서 쥐 죽은 듯이 기다리라며 목욕탕에서 나왔습니다. 아이가 있는 문제는 너무나 큰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제일 먼저 말을 했어야 하는 상황이었지만 저희가 반대할 거라는 건 당연했기 때문에 거짓말을 했다곤 하지만 자기가 엄마인데 엄마라고 부르지 말라는 말도 너무 당황스러웠네요. 저런 엄마 밑에서 자라고 있는 아이들이 너무나 불쌍했어요. 밖에서는 엄마라고 부르지 말라는 게 여러분들은 말이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렇게 마음을 진정시키고 머릿속을 정리한 뒤에 다시 며느리를 만나야 할 것 같아 집으로 돌아왔고 제가 눈이 붉어지고 상태가 좋아 보이지 않다는 걸 딱 보고 알았는지 남편은 밖에서 무슨 일이 있었냐며 물어보았지만 도저히 이 사실을 남편에게 말할 수가 없어서 그냥 별일 아니라며 대충 얼버무린 상태로 넘어갔어요. 아들이 늦게 집에 들어왔지만 아들 얼굴을 보는 순간 눈물이 멈추지 않을 것 같아 몸이 좋지 않아 누워있고 싶다며 아들 얼굴을 안 봤습니다. 그렇게 모두가 잠이 든 새벽에 혼자 거실에 나와 이런저런 생각을 하며 앞으로 어떤 식으로 일을 처리해 나가야 할지 고민을 하고 있었어요. 당연히 둘의 인연은 끝이 나게 되었지만 아들의 상처가 크지 않게 모든 상황을 대처해야만 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머리를 쥐어짜내 생각을 해야만 했어요. 하지만 어떤 상황이든 아들은 결국 모든 걸 알게 될 수밖에 없었고 그런 문제들로 인해 하루 종일 눈도 못 붙인 상태로 나를 새고 말았습니다. 아무래도 하루라도 빨리 며느리를 만나 모든 걸 정리할 수 있게 확실하게 통보를 해야 했고 그날 저녁 퇴근 시간보다 조금 일찍 서둘러 소아과로 향했습니다. 괜히 아들과 또 만나려고 계획이라도 할 것 같아 걱정이 되었고 제가 먼저 선수쳐서 며느리를 만나 정리를 해야 했어요. 그렇게 소아과 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앞에 간호사들이 저를 보며 어떻게 왔는지 물어보았고 저는 며느리의 이름을 대며 일을 하고 있는 진료실을 손으로 가리켰어요. 환자가 없으면 들어가도 되냐고 물어봤는데 데스크에서 저를 이상한 눈빛으로 간호사들이 쳐다봤고 당황스러운 듯 꺼낸 말은 엄청난 충격을 다시 한번 제 뒤통수를 치고 말았습니다. 뭔가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은데요. 어머님이 얘기하신 그분은 의사가 아니라 저희 소아과에서 일하는 간호사예요. 아, 저기 들어오네요. 이쌤, 어머님 오신 것 같은데 뭔가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아. 이쌤을 의사로 착각하고 계시더라고. 어머님, 갑자기 말도 없이 이렇게 찾아오시면 어떡해요. 제가 무슨 볼 일이 있으면 무조건 연락하고 오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연락하고 오라고 했던 게 이런 거였어? 네가 의사인 것처럼 꾸미고 계획하려고 준비해야 하니까? 그럼 저기 안에 있던 너 이름 적혀있던 건 전부 뭐야? 그런 것들 전부 가짜였던 거야? 정말 어이가 없네. 너 아주 우리 집안을 가지고 놀려고 작정했구나. 이런 거짓말들 전부 밝혀질 거라고는 생각 못했니? 언제까지 이런 상황들을 숨기려 했던 거야? 그래서 우리 아들이 퇴근 시간 때만 얼굴 볼 수 있다고 얘기한 거였어. 모든 걸 철저하게 숨기려고 했었기 때문에. 그게 무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쌤이 지금 의사인 척 그동안 연기를 하고 있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문단속을 자기가 하겠다며 자처한 거였어요. 뒷정리도 항상 대신해준 거였고요. 언젠가부터 갑자기 자기가 정리하고 나가겠다고 하더니 모든 걸 계획하고 꾸민 일이었구나. 이런 문제는 그냥 넘어갈 수 없는 상황 아니에요? 원장님, 여기 큰일이 생겼어요. 나와보셔야겠어요. 그리곤 며느리가 진료를 보고 있다고 얘기했던 그곳에서 걸어 나온 원장이 진짜 소아과 원장이었고, 이 사실이 밝혀지는 순간 소아과에 있던 CCTV를 확인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충격적이게도 저와 만나는 시간에 며느리는 환복하는 곳에서 상자 하나를 들고 나오더니 그 상자 안에서 의사 가운과 액자 몇 개, 그리고 이름표 몇 개를 들고 원장실에 들어가 그곳에서 원래 일을 하던 의사의 흔적을 전부 지우고 있었어요. 그렇게 모든 걸 자기 것 마냥 꾸며놓고 저희를 맞이했던 거고, 저희는 결국 며느리의 계획에 전부 속고 말았어요. 이런 반복된 생활을 며느리는 계속해서 거짓으로 꾸미며 생활을 하고 있었고, 아들과 저는 그냥 당하기만 하고 있었네요. CCTV 안에 있던 증거물을 보니 너무나 충격적이고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건 분명 범죄 행위였고, 만약 이런 사실을 모르는 상태에서 결혼을 하게 됐다면 이것보다 더 충격적인 결말이 오게 되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그 자리에서 비틀거리기 시작했고, 제가 쓰러지려고 하자 간호사분들이 저를 부축해 주었어요. 며느리는 결국 경찰에게 연행이 되었고 사기죄로 고소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의사인 것까지 거짓말을 하게 될 거라고 생각도 못한 상태였기 때문에 제가 손을 쓸 수 없었어요. 그대로 아들의 귀에 들어가게 되었고 모든 사실이 밝혀지고 말았습니다. 너무나 큰 충격에 아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 여자를 바라만 보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여자는 무릎을 꿇으며 충격적인 말을 꺼냈습니다. 당신의 관심이 내 심장을 다시 뛰게 만들었고 나는 그런 당신을 절대 놓치고 싶지 않았어. 상황이 이렇게 되어버렸지만 이 모든 행동들은 전부 당신을 사랑해서 한 행동이었다고. 내 말 제발 믿어줘. 우리 행복하게 살 수 있어. 내가 정말 잘할게. 날 떠나지 마. 우리 그동안 함께 있던 세월을 생각해보라고. 행복했잖아. 앞으로 우리는 충분히 좋아질 수 있을 거라고. 그만하지 못해? 지금 우리 아들 넋나간 거 안 보이니? 네가 한 거짓말이 전부 밝혀지면서 얼마나 많은 충격을 받았는지 알아? 네가 한 행동 전부 모두 잘못되었고 그건 사랑이라고 할 수 없어. 너는 그저 우리 아들을 소유하고 싶었을 뿐이라고. 아들은 괴로웠는지 그 자리에서 비명을 지르며 머리를 쥐어뜯고 있었습니다.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수많은 여자들이 접근해도 열지 않던 마음을 열게 한 여자가 온갖 거짓투성의 여자였고 거기에 더해 쌍둥이 딸들까지 있었다니 받아들이기 힘든 결과에 상당한 충격을 받게 되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더 큰 충격인 건 세상을 떠났다고 했던 그 애비는 허리를 크게 다쳐 집에서 누워만 있는 신세였어요. 그래서 저희 아들이 인사를 드리러 갔을 때 밖에서 만난 거였어요. 진실된 건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이런 문제로 결국 그 사람들에게 모든 위자료와 정신적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하면서 다니던 병원에서까지 소송건이 겹쳐 그 집안은 나락으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아들은 쌍둥이 아이들을 봐서 구속은 시키지 않겠다며 합의하고 마무리 지었고 병원에서도 저희와 같은 입장으로 처리를 한 것 같았어요. 너무나 당황스럽고 믿을 수 없는 결과에 아들은 아직까지 정신과 치료를 받으며 힘겨운 날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일도 손에 잡히지 않는지 최근 들어 사업 실적도 좋지 않아요. 모든 걸 먼저 계획하고 속이려고 작정했었기 때문에 저희는 그냥 눈 뜨고 코 베이고 말았네요. 주변 분들은 이사를 가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조언해주고 있어요.
그런 사람은 어떤 식으로 복수를 하게 될지 모른다며 제정신이 아닌 집안이라고 저희가 위험에 처하게 될까봐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사를 하기 위해 알아보고 있는 중이에요. 더러워서 피하는 것뿐이고 더 큰 피해를 막기 위해 결정하게 되었네요. 저와 같이 비슷한 경험을 하신 분들이 있으실지 모르겠지만 이 세상이 점점 이상하게 돌아가는 것 같아 마음이 아프네요. 시간이 지나면 우리 아들이 다시 정상으로 돌아올까요? 너무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니 제 마음이 다 아픕니다. 언젠가 좋은 일들이 다시 찾아왔으면 좋겠어요. 제 사연 들어주신 분들, 사람을 만날 때 항상 조심하시고 모든 걸 믿지 마세요. 그 속에는 분명 다른 무언가를 숨기고 있을지도 모르니까요. 사람은 가족이 아니면 절대 믿으면 안 되나 봅니다. 모든 분들 건강 조심하시고 감사합니다.